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 해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보시면 이게 워크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NCS 2024R1 버전 따라서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NCS 클래식이라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게 윈도우 환경보다는 좀 유닉스 리눅스 환경 쪽 그런 쪽에서 명령어로서 주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했던 부분을 이제 NCS에서 다음과 같이 워크벤치라는 환경을 조성을 하여서 조금 더 구조 해석을 누구나 다 편하게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구조 해석뿐만 아니고 유동 해석도 지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워크벤치에서 왼쪽에 보면 그 어널리시스 시스템이라고 있고 그 밑부분에는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 그리고 밑에는 뭐 커스텀 시스템,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그다음 옵티스 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은 뭘 하는 건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플드 필드 하모닉은 여러 개가 이제 조합이 돼 가지고 이 하모닉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모닉에서 그리고 모달에서 그리고 구조에서 그리고 비정상 상태에서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아이젠밸류 벌킹입니다. 좌굴 해석이라고 하죠. 앞 시간에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얇은 판이 외부에서 압력을 받을 경우에 또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PT병 같은 경우 외부에서 힘을 주게 되면 안으로 쭉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긴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외력에 의해서 쉽게 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아이젠밸류 벌킹 즉 좌굴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은 뭐 전기 쪽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는 충돌 해석 또는 파괴 해석 부서지는 해석 그런 부서지고 찢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해석을 진행할 때 이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에서는 찢어지거나 부서지면 안 되죠. 파괴되거나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선형정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는 비선형 해석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플루이드 플로우 CFX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CFX 같은 경우에는 터빈 블레이드 고속 회전체 유동에 적합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의 해석이 아주 고속이고 초음속 유동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수렴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플로우 플루언트입니다. 플루언트인데 이 플루언트 with 플루언트 메싱이 있고 플루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언트는 플루언트만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루언트 메싱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플루언트 메싱을 위해서 메시를 짜고 그리고 플루언트 솔브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 플루이드 머티리얼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상용화 정식 버전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툴에서 옵션 쪽에서 어피어런스에서 베타 옵션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플로우 고점성 유체도 끈적끈적한 유체 해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모닉 어코스틱 그리고 우리 주기적인 이제 파장이 진동이나 이런 파장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이 소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모닉 리스판스는
주기적인 진동에 의해서 응답이 어떻게 구조물의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해석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다이나믹 디프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드로다이나믹 디프렉션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가 파도 물 속에 있는 배에 파도가 주기적으로 친다든지 좀 그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주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다이나믹 리스판스 구조가 이제 배 같은 게 선체가 진동을 할 때 그때 응답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 LS 다이나입니다. LS 다이나는 위에서 보시는 익스프리스 다이나믹스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다이나로 뭐 파괴해서 뭐 그런 부분들 또는 부서지는 해석 그런 부분들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 다이나에서 어쿠스틱 음향 쪽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베타 버전입니다. 정식 버전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LS 다이나 리스타트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수행하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토 스테틱이 있죠. 이거는 뭐 자기장 해석을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 해석. 모달 해석은 공진 회피를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유 진동수를 찾아가지고 회전체에서 회전체의 고유 진동수와 그 회전 주파수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달 해석을 진행합니다. 일치하게 되면 공진 현상이 발생을 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파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달에서 어쿠스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모션은 동력학적 구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진행할 때 동력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이나믹한 구조 해석을 진행할 때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랜덤 바이브레이션. 랜덤 바이브레이션은 위에 있는 하모닉은 주기적으로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랜덤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안 가지고 있죠. 비주기적으로 이제 진동이 발생합니다. 지진파 같은 경우 그런 걸 비주기적인 파형으로 진동이 발생할 때 그때 랜덤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판스 스펙트럼 응답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지드 다이나믹스는 구조나 이런 해석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물들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페오스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사용해 보지 않아서 아직 어떤 분야에 적용한다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어렵네요. 그 다음 밑에 스태틱 어쿠스틱 정적 상태에서 일단 음향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스트럭처 정적 상태에서의 구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구조 해석을 진행하려면 저희가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단 스태틱 스트럭처와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는 파손이 일어나거나 찢어지거나 부서지는 이러한 현상은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여기 보시는 익스프리스 다이나믹스나 또는 LS 다이나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심하게 파손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격자를 재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손이나 이런 부분 해석까지 다 포함되는 걸 하시려면 익스프리스 다이나믹스나 LS 다이나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익스프리스 다이나믹스, LS 다이나로 바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되지 왜 스태틱 스트럭처나 트랜지 스트럭처를 이렇게 따로 내어 놓았을까요? 그건 익스프리스 다이나믹스, LS 다이나는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소재가 파손이 될지 안 될지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하중을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 동일하게. 그럴 것 같으면 스태틱 스트럭처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셔가지고 소재가 파단되는 파단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단 강도를 넘어가게 되면 부서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탄성 영역을 넘어가서 소성 영역으로 진행하게 되면 영구 변형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는 구조물은 파손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태틱 스트럭처로 구조 해석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터멀이 되겠습니다. 열 전달에서요. 정상 상태 열 전달이죠. 그래서 구조 내부에 가열 부분이 있고 냉각 부분이 있다면 구조물의 전체적으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분포될지 그걸 확인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structural optimization, 구조적 구조 최적화 해석, 최적적인 형상을 찾아주는 뭐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ubstructural generation, 뭐 이거는 아마도 substructural generation, 그러니까는 하부 구조, 그 구조 안의 구조 부분을 형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thermal electric은 열하고 전기, 전기에 의해서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전기에 의한 발열을 계산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rough fl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임펠러 형상 같은 걸 설계해 주는 겁니다. through flow blade gen, blade gen은 말 그대로 through flow하고 blade gen입니다. through flow는 형상만 설계해 주고 blade gen은 설계된 형상에 대해서 네네네네네. through flow는 설계만 해주고 through flow 블레이드제는 설계된 걸 가지고 블레이드 형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나면 이후에 이제 격자를 짜고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럴, 그다음 비정상 상태 구조 해석, 이거는 비정상 상태 열전사 해석. 그 다음에 터보 머시너리 플루이드 플로우, 터보 머시너리는 일단 터보 머시너리, 회전체, 터보 회전체 쪽, 그쪽을 해석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시스템은 뭐 딱히 저희가 일단 강의할 동안은 크게 쓸 일은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보셔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게 일단 구조 해석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스트럭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빈자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실 때는 여기 윗부분에 스태틱 스트럭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자리,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 있죠. 이 부분으로는 이제 시스템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 해석을 일단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스태틱 스트럭처라는 것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실 게 이 구조 해석에 보시면 윗부분부터 아랫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에는 해석을 하기 위한 구조물의 이 특성이 부여가 돼서 물성치,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일단 물성치가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Structural Steel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우리 구조광입니다. 그래서 구조광에 대해서 특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nsity가 밀도입니다. 7,850kg/m 3성.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Isotropy Secant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그 열을 팽창하겠습니다.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열팽창 계수인데 이 열팽창 계수는 뭐냐 하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소재가 원래 길이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걸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열전달의 해석을 통해서 온도가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상온에서 뭐 100도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그러면 그 상승한 만큼 이 비율로 이 정도 원길에 대해서 이 정도 길이만큼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5승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값이 온도 1도 올라갈 때마다이기 때문에 쭉쭉쭉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그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도 길이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설계한 것보다도 늘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응력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응력이 많이 발생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또 일라스티시티, 이제 탄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탄성 영역에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래서 영선 모듈러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탄성 영역의 값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는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수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인데 탄성 영역의 변형량에 대해서 응력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영계수입니다. 그리고 포화송비는 이게 가로 변형량에 대한 세로 변형량의 비일 겁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영계수와 포화송비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저희가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크 모듈로서 시어 모듈로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strain life parameter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필요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SN 커브도 필요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해석에 필요한 값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구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항복 강도와 극한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응력분의 항복 강도를 계산하게 되면 안전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요. 응력에 대해서 항복 강도가 더 크다고 그러면 그 구조물은 안전할 거고 만약에 발생한 응력이 항복 강도보다 크다고 그러면 그 구조물은 불안전,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척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Tensile Yield Strength라는 게 인장 항복 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Compressive Yield Strength라고 압축 항복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Tensile Ultimate Strength라고 인장 극한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아래 앞부분에 있는 두 개의 값은 탄성 영역에서의 항복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이 파단되는 시점의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력이 너무 크게 증가해서 이 응력까지 간다 하면 파단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때의 값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시려면 이런 물성지 값을 다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물성지 값을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또 NC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구조 해석 안 부분에서도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머티리얼 쪽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물성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에어, 알루미늄 알로이, 콘크리트, 뭐 코파 알로이, 동합금이 FR4, 그 다음에 뭐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마그네슘 알로이, 폴리에틸렌, 그러면 뭐 실리콘 애니스트로피, 스테인레스 스틸, 스트럭처 스틸, 티타늄 알로이 뭐 이런 등등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add to라는 게 있습니다. add to A2 engineering data 딱 누르시게 되면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알루미늄 알로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스트럭처 스틸과 알루미늄 알로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해석의 물성치를 사용해야 된다. 필요 없으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델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물성치를 선정을 했다면 이제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3D 모델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 지오메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 스페이스 클레임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왼쪽에 스타팅 스페이스 클레임이라고 뜹니다. 조금 구동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뜨면 지금 현재 이제 스케치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케치 화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스크를 가지고 형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반경을 선택해 주고 입력으로 5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Return to 3D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스케치 모드였고 이 스케치를 3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Return to 3D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풀이라는 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풀이란 말은 이제 당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눌러가지고 쭉 위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mm로 입력을 하고 그래서 직경은 50mm, 100mm인 형상에 대해서 일단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단계에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형상을 만들어도 되고 또는 다른 곳 3D 프로그램에서 만든 형상을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3D 프로그램의 확장자는 거의 다 불러온다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해 형상을 받는다. 그러면 STP로 변경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TP가 모든 소프트웨어에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대로 하셔가지고 그 파일을 그대로 받으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씩 이 기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솔리드웍스 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올 때 조금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로 해서 받아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열고서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이 다 불러져 왔다면 이제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로 갑니다. 자, 모델에서는 셋업, 솔루션, 리절트까지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모델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제 해석 모델링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네, 이제 다 들어왔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델이 들어와 있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오메타리 임포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 없고, 지오메타리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 스트럭처 스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럭처 스틸 밀도가 7,850인가 아마 그랬었죠. 7,850kg/m².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길이 X 방향으로 50, Y 방향으로는 높이 방향은 100mm, 그리고 Z 방향은 50,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어스를 보시게 되면 진짜 이게 최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질량이 킬로그램 1.54kg 정도 되네요. 그리고 중심점이 어딘지, 센터점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게 X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 Y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 Z 방향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왜 나와 있느냐 하면 향후에 이게 관성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석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티스틱스에 보면 이제 노드 엘리먼트, 우리가 아직 격자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성치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물성치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머티리얼 부분에 가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한 물성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티리얼 쪽에 우리가 다른 물성치를 찾고 싶다 하면 스테인레스죠. 이거는 약으로 치면 나오지 않는군요. STS로 혹시 치면 네, 나오는군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저희가 구조를 이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여기도 보면 스테인레스 스틸 210 풀 하드, 그다음 17-4 p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눌러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비선형 해석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tensile old strength, 그 다음에 tensile yield strength, specific his constant press, thermal, thermal conductivity가 있고 압력이 있고 이 전기 저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8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여기 추가를 하시면 여기 머티리얼 부분에 스테인레스 스틸이 나와 있고 스트럭처 스틸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에 보시게 되면 그 바이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쪽 값 보이시죠? 이 값이 탄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탄성 해석할 때 쓰는 거고, 이 값이 이제 소성 해석할 때 쓰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연계수는 이렇게 변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온도에 따른 연계수의 변화가, 그 다음에 포화성비, 벌크 모듈러스의 변화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온도가 올라가면 연계수의 값이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는 말은 아마 변형이 더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주어지는 값으로도 바로 계산을 넣어서 진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의 연계수와 온도에 따른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이 진행이 가능해요. 또 SN 커브도 나와 있군요. 네. SN 커브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사이클 대 응력 선도가 됩니다. 그 사이클 대 응력 선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사이클 대 응력 선도에 대해서 필요 해석을 진행하는 그러한 값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니어 스테이트가 템퍼러처 일저스니까 탄젠트 모듈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의 값이 연계수입니다. 탄성 영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값이 탄젠트 모듈러스를 이용한
소승 영역의 응력값의 변화가 됩니다. 네. 이거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서멀 익스펜스 열팽장 계수입니다. 일단 저온에서 상온까지가 나와 있네. 열팽장 계수가. 고온의 값은 여러분들 필요하면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래서 아마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럭처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사이징을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너레이터 메시를 하면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격자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중을 주고 고정부를 줘야 됩니다.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고정 조건이 고정부가 없게 되면 지 혼자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랫부분을 고정 영역으로 지정하고 윗부분에서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100, 1000, 10,000뉴턴 정도 방향을 저희가 압축하는 방향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투 체인지에서 이제 윗부분에서 10,000뉴턴이면 부장 1kg이 거의 10뉴턴 정도면 1000kg 정도가 위에서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솔루션에서 결각값, 스트레스, 그 다음에 툴박스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버를 이용을 하면 이제 계산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뭐 아주 간단한 계산이라서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예, 계산이 다 됐네요. 계산이 다 됐으면 변형이 어떻게 될지, 자 보면 0.002mm 정도 변형이 발생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how unformed wireframe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형상은 이랬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변이가 0.002mm죠. 실제로는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값을 보시려면 트루 스케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콘투어도 좀 스무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스케일로 보시면 거의 이제 밑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거의 변형량이 아주 작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발생하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벡터를 표시를 보시게 되면 아랫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응력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당연히 위에서 눌렀는데 밑부분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값은 7MPa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스트럭처 스틸의 일드 스트렝스 250MPa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 영역에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이 응력값이 250MPa는 내부에서 발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가 발생해? 7MPa이 나왔죠. 그래서 안전율을 보게 되면 1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15까지만 표시가 되는데 15 이상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7MPa이고 여기가 일드 스트렝스가 250MPa이기 때문에 실제 250MPa를 계산기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산기가 있죠. 자, 계산기를 가지고 이 250메가파스칼 나누기 7메가파스칼로 하게 되면 약 35.1 정도 안전율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값을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율이 보통 우리가 안전율을 많이 높게 잡아도 3, 2, 3 정도밖에 잡지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높게 잡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구조물의 두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재 값이 많이 들고 중량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에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율은 1.5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 2도 3도 큰데 뭐 30, 40을 나타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15까지만 그냥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필요적으로. 그래서 필요적으로 15까지만 표시를 해 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 해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 해석이 다 완료되어 있다면 닫기를 누르게 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구조 해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서는 더욱더 세부적인 과정, 예제를 가지고 와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